JS그룹 본사 타워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양빛이 날카롭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며 최고층 사무실의 바닥을 비출 때 한 여인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고은비, 회색 유니폼을 입은 나이든 청소부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조용하고 효율적이어서 마치 이 건물의 정적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는 소리 없이 복도의 대리석 바닥을 닦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 서로 나누는 형식적인 아침 인사, 그리고 그 인사 속에 숨겨진 미묘한 긴장감까지 고은비의 모습 뒤에 숨겨진 JS그룹의 진짜 주인 강서연 회장은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이런 위험한 자맹을 시작한 이유는 간단했다. 보고서에 나타나는 완벽한 숫자들과 실제 회사 내부에서 느껴지는 불협화음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이 뿌리부터 썩어가는 것을 직감했고 그 부패의 근원을 찾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던졌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늙은 청소부,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요란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마케팅팀의 박민준 팀장이었다. 그는 30 초반의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회사가 자랑하는 젊은 인재였다. 잘 다려진 명품 정장과 고급 시계, 그리고 그의 얼굴에 떠 있는 오만한 미소는 그의 성공과 자신감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물론이죠, 부장님. 그 계약건은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저희 팀이 단연 톱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아나무인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뛰어난 실적 때문에 아무도 감히 그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다. 박민주는 통화를 계속하며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바로 그때 그의 동선과 고은비의 청소 카트가 겹쳤다. 고은비는 재빨리 카트를 옆으로 치우려 했지만 박민준의 발걸음이 더 빨랐다. 그의 반짝이는 구두 끝이 카트 바퀴에 살짝 스쳤다. 아무런 자국도 남지 않은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박민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의 시선이 싸늘하게 고은비를 향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눈이 있으면 보고 다녀야 할 것 아니에요. 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알기나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고 몇몇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훔쳐보았다. 고은비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어깨를 움츠리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박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은 그녀의 사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상대를 찾았다는 듯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죄송하면 다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 월급 받을 생각해요?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바쁜 사람 길을 막고 난리야?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주변 직원들의 얼굴에는 동정심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박민준의 권위 앞에서 한낱 청소부는 그저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고은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쯧쯧, 보아하니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첫날부터 사고나 치고 관리팀에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은 당장 해고하라고 해야겠군. 해고라는 말에 고은비는 계산된 연기처럼 살짝 몸을 떨었다. 그녀는 더욱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박민준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한마디 툭 던졌다. 이번 한 번만 봐주는 줄 알아요. 다음에도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끝이니까. 알아들었어요?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주변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둘러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고은비는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주먹은 청소카트 손잡이 아래에서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늙은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움직임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박민준. 그 이름은 단지 한 명의 오만한 직원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강서연이 찾고 있던 부패의 상징, 그녀가 뿌리 뽑아야 할 첫 번째 암세포였다. 오늘 아침에 이 모욕적인 사건은 그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박민준의 사무실 문에 잠시 머물렀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의기양양한 실루엣을 바라보며 강서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박민준 팀장, 당신의 화려한 날은 이제 끝났어. 당신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 내가 친히 흙을 덮어주지. 그녀는 다시 평범한 청소부 고은비의 가면을 쓰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은 오전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청소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 전화 통화 내용, 심지어 휴지통에 버려진 서류 조각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정보가 되었다. 그녀는 박민준 팀의 직원들이 유독 그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자 고은비는 자연스럽게 마케팅팀 사무실로 카트를 끌고 들어갔다. 각 자리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은 그녀의 일상적인 업무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목표는 박민준의 쓰레기통이었다. 그녀는 다른 쓰레기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의 쓰레기통 내용물만 따로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다. 영수증 몇 개, 구겨진 메모지, 그리고 커피 자국이 묻은 냅킨 따위가 전부였다. 실망스러운 결과였지만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맹수는 사냥감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희미해서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오후가 되자 박민준은 다시 한번 위세를 떨쳤다. 그는 신입사원 한 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세워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에 오타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딴 걸 보고서라고 써온 건가? 내가 학교 숙제 검사하는 선생이야. 정신 안 차려?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고 신입사원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고은비는 복도를 닦는 척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박민준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약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저런 유형의 인간은 보통 뒤가 구린 경우가 많았다. 강서연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사람 보는 눈은 그 어떤 데이터 분석보다 정확했다. 박민주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의 과도한 자신감과 불안정한 공격성은 그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박민준의 가면을 벗겨내면 그 뒤에 숨겨진 JS그룹의 추악한 진실의 일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고은비는 마지막 청소를 위해 다시 마케팅팀 사무실로 향했다. 박민주는 이미 퇴근하고 없었다. 사무실에는 야근하는 몇몇 직원들만 남아 지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며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마지막으로 박민준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람에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주워 책상 위에 올려놓는 척하며 재빨리 그 내용을 훑었다. 대부분은 평범한 업무 서류였지만 맨 마지막 장에 있던 공급업체 리스트에서 그녀는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블루밍 코퍼레이션. JS그룹의 공식 협력업체 목록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이것이 첫 번째 실마리가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거대한 비밀의 문고리를 잡은 듯 세차게 뛰고 있었다. 첫날의 자맹은 예상보다 훨씬 큰 수확을 안겨주었다. 이제 이 작은 실마리를 붙잡고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향해 나아갈 차례였다. 다음 날 새벽 JS그룹 본사 타워는 어제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강서연 혹은 고은비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어제의 소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박민준의 오만한 얼굴과 경멸에 찬 목소리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준 팀장의 부서가 있는 층을 청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그녀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박민주는 어제보다 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넘쳤고 그는 팀원들에게 아침 인사 대신 업무 지시부터 내뱉었다. 김 대리, 어제 내가 말한 보고서 아직이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주임, 거래처 미팅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번에도 실수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채찍처럼 팀원들의 등을 후려쳤다. 팀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사무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고은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박민준의 리더십이 공포에 기반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직원들은 그를 존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와 독설이 두려워 복종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자발적인 협력이 나올 수 없다. 오직 수동적인 복종과 책임 회피만이 만연할 뿐이다. 강서연은 자신의 회사가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병들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박민준의 손목에 머물렀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계였다. 스위스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로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에 육박하는 물건이었다. 팀장의 월급으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를 스쳐 지나가며 최신형 스마트폰과 고급 만년필, 그리고 그의 차키에 달린 외제차 로고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소비 수준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직원 휴게실의 쓰레기통을 비우며 팀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박민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렸다. 팀장님, 어제 또 새로 차 뽑았다고 자랑하더라. 돈이 어디서 솟아나는 건지. 지난주에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법인카드로 몇백만 원을 긁었다던데 전부 접대비로 처리했겠지. 뭐. 그들의 대화는 박민준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의심과 시기,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은비는 법인카드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만약 그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횡령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카드를 남용하는 것만으로는 저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분명 더 큰 자금원이 있을 터였다. 어젯밤에 보았던 블루밍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후에는 박민준이 외부에서 온 손님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공식적인 방문객 명단에는 없는 사람이었다. 고은비는 회의실 주변을 청소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가 새어나오기를 기다렸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잡아낼 수 있었다. 납품 단가, 수수료, 차명 계좌.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박민주는 특정 공급업체와 결탁하여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의 일부를 수수료, 즉 리베이트로 돌려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검은 돈은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다. 블루밍 코퍼레이션은 아마도 그 과정에 동원된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오만함과 사치는 바로 이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남자가 돌아간 뒤 박민주는 휘파람을 불며 흡족한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감춰져 있다고 믿고 있는 듯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는 고은비를 발견하고는 어제 일이 생각났다는 듯이 비웃음을 흘렸다. 아줌마, 아직도 안 잘리고 붙어 있네? 운 좋은 줄 알아요. 고은비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관찰은 끝났다. 증거를 확보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독단적인 행동과 팀원들의 공포가 오히려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도 감히 그의 책상이나 컴퓨터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시간, 고은비는 청소 카트에 특별한 도구를 숨겨 마케팅팀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주변을 살폈다. CCTV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아직 남아있는 직원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무실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박민준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심장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뛰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JS그룹의 회장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더 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만능키 세트를 꺼냈다. 수년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호신술과 함께 배워두었던 기술이었다. 가느다란 금속 도구가 자물쇠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손끝의 감각에 집중했다. 몇 번의 섬세한 움직임 끝에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이제 적의 심장부로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박민준의 컴퓨터부터 확인했다. 예상대로 암호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책상 위와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은 모두 잠겨 있었지만 책상 밑에 붙여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소형 복제 장치에 USB를 꽂았다. 데이터가 복사되는 몇 분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복사가 완료되자 그녀는 USB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봉투를 다시 붙였다. 그리고는 서랍을 살폈다. 자물쇠는 허술했다. 그녀는 클립 하나를 펴서 간단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개의 법인카드와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다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촬영했다. 통장 거래 내역,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그리고 현금 다발까지 모든 것이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을 다시 잠그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청소부 고은비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부정을 심판하는 집행관 강서연이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오늘 발견한 균열들이 단순한 금이 아니라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구멍의 시작임을 알았다. 박민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배짱을 준 더 큰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박민준 개인을 넘어 JS그룹 전체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와의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청소부 고은비의 허름한 단칸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박민준의 사무실에서 복사해온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수많은 파일과 폴더가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의 나열일 뿐이었다. 박민준은 생각보다 치밀한 녀석이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 기록을 쉽게 해석할 수 없도록 2중, 3중의 보안 장치를 해놓은 것이 분명했다. 강서연은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녀는 밤새도록 여러 가지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돌려보았지만 파일들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암호를 풀 결정적인 열쇠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박민준 자신만이 알고 있을 터였다. 다음 날 고은비의 모습으로 출근한 강서연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박민준을 관찰했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평소처럼 팀원들을 닥달하기는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신경질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몇 번이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힌 사람의 모습이었다. 오전 업무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구석진 곳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탕비실에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러 들어온 고은비는 그의 눈에 띄지 않게 몸을 낮추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박민준의 목소리로 향했다. 네, 접니다. 아니, 아직 입금이 안 됐잖습니까? 이번 거는 금액이 커서 바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함이 묻어나왔다. 계산이 안 맞다니요? 제가 보내드린 내역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걸 왜 자꾸 문제를 만듭니까? 그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짜증이 폭발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고 차액은 다음 건에 포함시키죠. 그리고 그 서류, 이번에는 제대로 파기하세요. 저번처럼 흔적 남기지 말고. 전화를 끊은 박민주는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탕비실을 나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강서연은 그의 마지막 말, 저번처럼 흔적 남기지 말고 라는 부분에 집중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증거인멸의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뜻이었다. 어쩌면 어젯밤 그녀가 발견했던 블루밍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바로 그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박민주는 자리에 돌아와 메모지에 무언가를 빠르게 휘갈겼었다. 복잡한 숫자 계산인 듯 했다. 그는 한참 동안 메모지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쓰더니 결국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것을 손안에서 마구 구겨버렸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발밑에 있는 쓰레기통에 힘껏 던져 넣었다.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강서연에게는 그 구겨진 종이 조각이 어둠 속의 등대처럼 보였다. 바로 저것이 자신이 찾던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이 되어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자리를 비울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끌고 자연스럽게 마케팅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박민준의 쓰레기통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그의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집어들고 그것을 자신의 유니폼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나머지 쓰레기통을 비우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 들어서서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녀의 손안에서 땀으로 축축해진 종이가 조심스럽게 펼쳐졌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숫자와 계산식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블루밍콥 8월 정산이라는 글씨와 함께 몇 개의 송장 번호가 적혀 있었다. 또한 실제 매입가와 청구서 발행가로 나뉜 두 개의 숫자 목록이 있었고 그 차액이 따로 계산되어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증거였다. 박민준이 공급업체와 짜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고 그 차액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부의 축소판이었다. 그리고 그 종이 조각의 맨 아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결정적인 단서를 남겨놓았다. CTS님 컨펌 필요. CTS. 강서연은 그 이니셜을 본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재무 담당 이사인 최태석.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박민준의 비리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을 총괄하는 재무이사가 연루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박민주는 그저 실행책에 불과했고 진짜 몸통은 바로 최태석 이사였던 것이다. JS그룹의 심장부에서부터 썩은 뇌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구겨진 종이에서 찾아낸 송장 번호와 블루밍 콥이라는 키워드를 조합하여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기적처럼 파일 하나의 잠금이 풀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블루밍 코퍼레이션 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었다. 파일 안에는 지난 2년간 블루밍 코퍼레이션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거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 품목, 허위 견적서, 실제 매입가, 그리고 차액을 분배한 내역까지. 박민준과
최태석, 그리고 몇몇 공모자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들이 지난 2년간 빼돌린 회사의 자금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강서연은 차가운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돈은 수많은 직원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회사의 피 같은 자산이었다. 그들은 동료들의 노력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화면에 떠 있는 최태석 이사의 이름을 노려보았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에 몸담아온 원로급 임원이었다.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이제 적의 실체와 범죄의 규모가 명확해졌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당장 그들의 목을 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꼬리만 잘릴 뿐 뿌리 깊은 부패의 근원을 완전히 도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계획과 그녀를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했다. 강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충직한 비서 김진우 실장이었다. 강서연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실장,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 다음 날 이른 새벽,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허름한 청소부 복장을 한 고은비, 다른 한 명은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의 아우라를 풍기는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JS 그룹 회장 비서실의 총책임자 김진우 실장이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섬기는 회장에 대한 깊은 존경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이제 그만 돌아오시는 것이. 김진우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연이 한 달 전 아무도 모르게 잠행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회장이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소굴에 스스로 들어간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강서연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김 실장,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겉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 거대한 암세포의 뿌리를 찾아낼 수 없어. 내가 직접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USB와 메모리 카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여기 지난 며칠간 내가 모은 것들이야. USB에는 박민준 팀장의 개인 비리 장부가 들어있고 메모리 카드에는 그가 사무실에 숨겨둔 차명 계좌, 통장과 현금 다발을 찍은 사진들이 있어. 김진우는 그것들을 받아들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불과 며칠 만에 이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강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박민주는 그저 깃털에 불과해. 진짜 몸통은 재무 담당 최태석 이사야. 블루밍 코퍼레이션이라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서 지난 수년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어. 자네가 할 일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내는 거야.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첫째, 회사의 메인 서버에 접속해 최태석 이사와 박민준 팀장이 결제한 모든 서류, 특히 블루밍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이메일을 아무도 모르게 확보할 것. 둘째, 외부 정보원을 동원해 블루밍 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와 자금 세탁에 사용된 차명 계좌들의 주인을 추적할 것.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하며 단 하나의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되었다. 김진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감상적인 걱정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회장의 거미자 방패가 되어야 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부디 몸조심만 하십시오. 저들이 회장님의 정체를 알아채는 날에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알고 있어. 강서연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움직여야 해.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자네는 어둠 속에서, 나는 빛의 아래에서 서로의 신호에만 의지해서 움직여야 하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이 트기 전에 회사로 돌아가 청소부 고은비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만 믿겠네. 그 한마디에 김진우는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다졌다. 그날부터 김진우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비서실의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밤에는 자신의 집을 비밀 작전 기지로 삼았다. 그의 서재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JS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설계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수백만 줄의 코드를 써 내려갔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회사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접속 기록을 남기지 않는 스텔스 모드로 전환한 그는 강서연이 지시한 대로 최태석과 박민준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결제 서류와 이메일 속에서 그는 마침내 블루밍 코퍼레이션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블루밍 코퍼레이션과의 거래는 수십 개의 다른 프로젝트 비용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하기 위해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눈은 디지털 세계의 미세한 위조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삭제된 이메일 로그를 복원하고 수정된 결제 서류의 원본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최태석과 박민준이 나눈 대화의 조각들을 발견했다. 비건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주게. 자금은 3차에 걸쳐서 세탁 후 분배하겠습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이 디지털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동시에 그는 외부 정보망을 가동했다. 블루밍 코퍼레이션의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인물이었고 주소지는 허름한 오피스텔의 우편함 하나가 전부였다.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는 자금 추적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차명 계좌에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을 역추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최태석 이사의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과 그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해외 법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규모는 강서연이 처음 예상했던 수십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백억 원대에 달했다. 그들은 회사의 기둥을 통째로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김진우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암호화하여 별도의 서버에 저장했다. 그는 최태석이라는 인물의 탐욕과 배신에 치를 떨었다. 강서연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온갖 신임을 받으며 성장한 인물이 어떻게 이런 괴물로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추악한 진실을 하루빨리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강서연의 계획을 신뢰했다. 섣불리 움직이면 뱀의 꼬리만 자를 뿐 몸통과 머리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완벽한 증거와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더욱 차갑고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는 강서연에게 보낼 중간보고 메시지를 작성했다. 다음 날 오후 JS그룹 본사타워에 한적한 복도를 닦고 있던 고은비의 낡은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청소도구함 뒤에 숨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배후에 더 거대한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진우의 보고는 그녀의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최태석 이사조차도 이 거대한 부패 사슬의 중간고리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거운 투지로 불타올랐다. 거대한 악일수록 그것을 무너뜨렸을 때의 정의는 더욱 빛나는 법이다. 그녀는 조용히 문자를 삭제하고 다시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김진우 실장의 암호 메시지를 받은 며칠 후 강서연은 다시 한번 그와 비밀리에 접선했다. 이번 장소는 인적이 드문 심야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희미한 조명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위험성을 더욱 실감나게 했다. 김진우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 가방 하나를 강서연에게 건넸다. 회장님,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최태석 네트워크의 실체입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와 복잡한 자금 흐름도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관계도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 보고서가 아니라 한편의 거대한 범죄 조직 수사 파일과도 같았다. 강서연은 낡은 청소부 유니폼 소매로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겼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태석 이사는 지난 5년간 JS그룹 내부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는 재무이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자금줄을 틀어쥐고 박민준 같은 꼭두각 씨들을 내세워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블루밍 코퍼레이션은 그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하나에 불과했다. 김진우의 조사에 따르면 최태석의 네트워크는 마케팅팀뿐만 아니라 자재 구매팀, 시설 관리팀 등 회사의 자금이 오가는 거의 모든 부서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그는 각 부서의 핵심 인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들은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내부 감사가 있을 때마다 완벽하게 서류를 조작하여 위기를 넘겼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그들의 범죄가 단순한 횡령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태석은 회사의 유망한 신규 프로젝트들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왔다. 그는 자신의 라인이 아닌 유능한 임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삭감해버렸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하거나 실적이 부풀려진 자신의 라인 프로젝트에 몰아주었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팔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강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차가운 주차장 벽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머릿속에 최태석과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마치 친삼촌처럼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녀가 경영권을 승계받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는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위선과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그녀는 최태석의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괴물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신뢰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모욕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 것 같나? 강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김진우가 답했다. 최태석은 지난 몇 년간 주요 보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최종 목표는 경영권 찬탈일지도 모릅니다. 경영권 찬탈. 그 단어가 강서연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최태석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척결이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건 전쟁이었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변해야 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 그들을 모두 쳐낼 수 있나? 어렵습니다. 김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박민준 같은 하수인은 증거가 명백하지만 최태석은 교활하게도 모든 법적 책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모든 결제 서류는 중간 관리자들의 서명으로 이루어졌고 자금 흐름 역시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어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힘듭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가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빠져나갈 겁니다. 강서연은 눈을 감았다. 김진우의 말이 맞았다. 지금 공격하는 것은 최태석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들 것이다. 최악의 경우 회사 내부는 극심한 권력 투쟁에 휩싸여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의 네트워크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하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빠르게 그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증거를 파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현장을 덮쳐야 했다. 김 실장, 지금부터 작전을 변경한다. 그녀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과거 자료 추적은 이쯤에서 멈추고 지금부터 최태석 네트워크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나는 내부에서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유도할 미끼를 던질 거야.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만들어야 해.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김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회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의 회장은 결코 배신감에 좌절하는 나약한 인물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진정한 리더였다. 다음 날 강서연은 다시 청소부 고은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그녀의 걸레질은 더욱 침착하고 신중해졌다. 그녀는 최태석 이사의 집무실이 있는 최고위 임원층을 청소했다.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최태석이 부하 임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상하고 능력 있는 경영인의 표본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강서연은 차갑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초라한 유니폼을 입은 늙고 지친 청소부의 얼굴. 하지만 그 얼굴 뒤에 숨겨진 그녀의 눈은 먹잇감의 목을 물어뜯을 순간을 기다리는 암살자의 눈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의 구현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다. 김진우의 은밀한 데이터 추적은 JS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일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이례적인 로그 기록이었지만 시스템의 설계자 중 한 명이자 재무 데이터를 총괄하는 최태석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심어둔 비공식적인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엿보고 있다는 희미한 신호를 감지했다. 최태석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즉시 패닉에 빠지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분석했다. 외부 해킹인가 아니면 내부의 적인가. 그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경쟁자 임원 중 한 명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핵심 측근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몸을 사리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가장 약한 고리인 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박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평소에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살얼음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박 팀장, 요즘 너무 눈에 띄는 것 아닌가? 자네의 그 화려한 생활이 우리 모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최태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우리 뒤를 캐고 있는 것 같아. 자네 쪽에서 정보가 샌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 당분간 모든 거래는 중단하고 입단속 똑바로 하게. 만약 자네의 실수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틀어지면 나도 자네를 지켜줄 수 없어. 자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박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최태석 앞에서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다. 아닙니다, 이사님. 저는 절대로. 제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최태석의 경고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기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 대신 편집증적인 불안감이 묻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저들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 감히 자신을 이사님께 고자질했단 말인가? 그의 불안은 곧 분노로 변했고 그는 그 분노를 표출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의 레이더에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신입사원 이은지 씨가 걸려들었다. 그녀는 평소 박민준의 부당한 지시에도 군말 없이 따랐지만 가끔씩 그의 비상식적인 비용 처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박민준은 그것을 반항으로 규정하고 그녀를 본보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은지가 담당했던 최근의 행사 비용 정산 서류를 조작하여 그녀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 다음 날 아침 박민주는 모든 팀원이 보는 앞에서 이은지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는 조작된 서류를 그녀의 책상에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이은지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회사 돈이 당신 쌈짓돈인 줄 알아? 감히 신입 주제에 횡령을 해? 이은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지만 박민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동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박민준의 분노에 엮였다가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민준은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당장 인사팀에 보고해서 당신을 해고 조치시키겠어. 우리 팀에 당신 같은 도둑은 필요 없어. 바로 그때였다.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고은비가
청소 카트를 끌고 사무실 입구로 들어오다가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물통을 엎질렀다. 더러운 물이 순식간에 사무실 입구 바닥으로 흘러넘쳤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늙어서 손에 힘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운 비는 과장되게 허둥대며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소란이 벌어지자 박민준의 기세도 한풀 꺾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은비에게 소리쳤다. 아줌마는 또 왜 이래?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하지만 그의 독설은 이미 흩어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힘을 잃었다. 그 틈을 타 몇몇 동료들이 울고 있는 이은지를 데리고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갔다. 공개적인 마녀 사냥의 분위기는 그렇게 허무하게 깨져버렸다. 강서연의 의도된 실수였다. 그녀는 이은지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었기에 가장 어설프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상황에 개입한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을 받으며 묵묵히 바닥에 물기를 닦았다. 박민주는 찝찝한 표정으로 그녀를 잠시 노려보았지만 설마 저 늙은 청소부가 의도적으로 일을 꾸몄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서연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후 다시 마케팅팀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박민준이 이은지를 모함하기 위해 사용했던 조작된 서류의 원본을 찾아야 했다. 그는 분명 증거를 파기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 있는 문서 세 단기로 향했다. 그리고 세 단기 안에 남아있는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했다.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몇 시간에 걸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의 손에서 조작되기 전에 원본 영수증과 박민준이 추가로 기입한 허위 내역이 적힌 수정된 문서의 일부가 복원되었다. 이것만 있으면 이은지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었다. 그녀는 복원된 서류를 봉투에 담아 인사팀의 한규철 부장 책상 위에 몰래 올려놓았다. 한규철 부장은 회사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부당한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격이었다. 강서연은 그라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줄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회사에는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한규철 부장이 마케팅팀의 비용 정산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박민주는 익명의 투서가 있었다는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은 떳떳하다며 큰 소리쳤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의 서류 조작 혐의가 드러나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결국 이은지는 횡령 혐의를 벗었고 박민주는 증거 불충분하지만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박민주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미치도록 불안해졌다. 내부의 배신자가 단순히 정보를 흘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그의 의심과 공포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최태석 역시 이 보고를 받고는 보이지 않는 적이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대담하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의 네트워크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박민준을 둘러싼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된 후 강서연은 자신의 전략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다. 이은지를 구해내고 박민준에게 작은 타격을 주었지만 그것은 최태석의 네트워크에 어떠한 실질적인 위협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경계심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그녀는 깨달았다. 김진우가 수집한 차가운 데이터와 재무 기록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증거, 즉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은지가 되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박민준에게 완전히 신임을 잃고 팀 내에서 더욱 고립되어 있었다. 강서연은 청소부 고은비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늦게까지 혼자 야근하는 이은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를 몰래 올려두고 힘내요라는 작은 쪽지를 남기는 시기였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은지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소박한 친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고은비는 그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이 차가운 빌딩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존재로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박민준에게 심한 질책을 받고 홀로 남아 눈물을 훔치던 이은지에게 고은비가 조용히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다. 힘들지, 아가씨.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 마음이 아프네. 고은비의 따뜻한 위로에 이은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늙은 청소부 앞에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힘든 회사 생활에 대한 푸념이었지만 고은비가 묵묵히 들어주자 그녀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박민준이 강요했던 부당한 회계 처리, 블루밍 코퍼레이션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사와의 의심스러운 거래들, 그리고 팀 전체를 짓누르는 공포의 분위기까지. 강서연은 그녀의 모든 말을 가슴에 새기며 들었다. 그녀는 이은지를 다그치거나 특정 정보를 유도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들어주었을 뿐이다. 그런 부당한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같은 신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괜히 나섰다가 저만 쫓겨나겠죠.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이은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만약에 말이야. 아가씨의 뒤에 아주 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볼 수 있겠어? 고은비의 눈빛이 순간 깊고 진지하게 빛났다. 이은지는 그 눈빛에서 평범한 청소부에게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을 느끼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이은지는 고은비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자 보이지 않는 동지가 되었다. 이은지를 통해 강서연은 박민준에게 고통받는 다른 팀원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대신 이은지를 통해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처음에는 모두가 믿지 않았지만 박민준의 감시가 심해질수록 그들은 절박해졌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익명으로 기록하여 이은지를 통해 고은비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차가운 증거들 위로 뜨거운 눈물이 담긴 증언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외부에서는 김진우가 최태석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마지막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는 최태석 네트워크가 다음 주 금요일에 대규모 자금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번 거래는 그들의 연간 비자금 중 가장 큰 액수가 움직이는 건이었다. 김진우는 이것이 그들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밤낮으로 돈의 흐름을 쫓았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거쳐가는 자금의 흐름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는 마침내 그 종착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곳은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는 바로 최태석의 아내였다. 완벽한 물증,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었다. 김진우는 즉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최태석의 아내가 페이퍼 컴퍼니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수백억 원의 자금이 그곳으로 송금될 것이라는
거래 정황까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승리의 예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강서연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늦은 밤 청소부 숙직실의 작은 침대에 누워 직원들의 녹취록을 듣고 있던 강서연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김진우에게서 온 암호 메시지였다. 여왕의 금고를 찾았습니다. 거래일은 다음 주 금요일. 강서연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늘이 그녀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젊은 직원들의 두려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비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을 미룰 수 없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날은 최태석 네트워크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마지막 전투를 위한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를 그리기 시작했다. 모든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악당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올 그 무대를. 결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강서연과 김진우는 마지막 작전 회의를 위해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김진우의 개인 작업실에서 만났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전쟁 지휘소였다. 벽면에는 최태석 네트워크의 관계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그들의 비리가 담긴 증거 자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한 수가 필요했다. 계획대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김진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최태석의 아내 명의로 된 해외 계좌로 금요일 오전에 거액이 송금될 예정이라는 최종 확인서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범죄 현장을 급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강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단순히 그들을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JS그룹의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고 무너진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했다. 그녀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완벽한 심판을 원했다. 아니, 김 실장, 우리가 직접 무대를 만들어야 해. 그들이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최태석의 자금 거래가 예정된 바로 그 금요일 오전에 긴급 임원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소집 명분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른 하반기 긴급 경영 실적 점검 및 예산 재분배였다. 모든 본부장 및 팀장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것은 최태석과 박민준에게는 피할 수 없는 덫이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공문은 회장 강서연의 이름으로 정식 발송되었다. 최태석은 회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이사회가 소집된 것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다른 임원들의 세력 다툼 정도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실적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박민준에게 지시하여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최대한 화려하게 부풀리라고 명령했다. 박민준은 신이 나서 블루밍 코퍼레이션을 통해 만들어낸 유령 실적들을 총동원하여 완벽에 가까운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표할 숫자들이 곧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사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JS그룹 본사 타워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각 부서들은 실적 보고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청소부 고은비의 눈에는 이 모든 풍경이 흥미로운 연극처럼 보였다. 그녀는 박민준 팀장 사무실 주변을 청소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팀장님,
보고서 수치가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한 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걱정 마. 이사님께서 다 손 써두셨어. 회장님도 없는 마당에 누가 이걸 일일이 확인하겠어? 그냥 이 기회에 우리 팀 실적이나 확실하게 인정받는 거야. 자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의 목소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이 가득했다. 강서연은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계속했다. 이사회 전날 밤, 그녀는 이은지를 비롯한 내부 고발자들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그들에게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하며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젊은 직원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한편 김진우는 결전의 무대가 될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을 점검했다. 그는 모든 영상 및 음향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 노트북으로 회의실의 메인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비밀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또한 그는 강서연의 지시에 따라 회사 내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난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에게만 따로 연락을 취했다. 내일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특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참석해 주십시오. 이로써 심판을 집행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JS그룹 본사 타워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속속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박민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라 최태석 이사가 특유의 온화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주치는 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바로 그때 그들 옆을 청소 카트를 끄는 늙은 청소부가 지나갔다. 고운비였다. 그녀는 회의실 입구 바닥을 닦고 있었다. 최태석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이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의 눈에 그녀는 그저 투명인간 같은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고은비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JS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긴 마호간이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은 저마다의 계산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민준 팀장의 발표 순서가 되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섰다.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가 조작한 화려한 실적 그래프들이 펼쳐졌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저희 마케팅팀은 지난 상반기 업계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 신장했으며 그는 막힘없이 거짓말을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몇몇 임원들은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발표가 끝나자 최태석 이사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수를 치며 말했다. 박민준 팀장의 뛰어난 능력과 열정 덕분에 우리 JS그룹의 미래는 참으로 밝습니다. 그의 공로를 높이사 다음 분기에는 마케팅팀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발언은 박민준의 거짓 실적에 대한 공식적인 보증 수표나 다름없었다. 회의의 임시의장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김진우 실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잠시만, 의장님. 지금 해외에 계신 회장님께서 긴급히 전달하실 안건이 있다고 하십니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다. 회장이 직접 안건을? 모두의 시선이 김진우에게로 쏠렸다. 최태석이 불쾌한 표정으로 제지하려 했지만 김진우의 행동이 더 빨랐다. 그가 자신의 노트북을 터치하자 박민준의 실적 그래프가 떠 있던 메인 스크린이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블루밍 코퍼레이션 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의 빽빽한 장부였다. 그리고 뒤이어 박민준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차명 계좌 통장들과 현금 다발 사진, 최태석의 아내 명의로 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흐름도가 차례로 나타났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임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최태석의 온화했던 미소는 간 곳 없이 사라졌다. 최태석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김 실장, 자네 미쳤나? 당장 저 화면 끄지 못해. 박민준 역시 다급하게 외쳤다. 조작입니다. 저건 전부 저를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조작입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부정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김진우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이은지를 비롯한 피해 직원들의 목소리였다. 팀장님은 저희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회사 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젊은 직원들의 생생한 증언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단순한 금융 비리를 넘어 추악한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 육중한 이사회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허름한 회색 유니폼을 입은 늙은 청소부 고은비가 서 있었다. 박민주는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진 듯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저 아줌마가 왜 여기에 있어? 경비. 경비는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장 저런 사람 끌어내지 않고. 하지만 고은비는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준을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낡고 해진 청소부 모자를 벗었다. 이어서 그녀는 헐렁한 유니폼 상의에 지퍼를 내렸다. 그 안에는 어떤 장식도 없지만 완벽하게 재단된 기품 있는 실크 블라우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시선은 좌중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안광으로 변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당당하게 펼쳐졌다.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여인이 서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몇몇 원로 임원들의 얼굴에 경악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강서연은 마침내 테이블의 가장 상석 회장의 자리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은비의 힘없는 속삭임이 아니었다. 맑고 강단 있으며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목소리였다. 최태석 이사님, 그리고 박민준 팀장, 제 회사에서 즐거우셨습니까? 제 회사라는 단어는 망치처럼 그들의 심장을 내리쳤다. 최태석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회장님, 어찌하여? 강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어찌하여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당신들이 제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 있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들의 모든
거짓말과 변명을 조목조목 격파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최태석에게 고정되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동지이자 제게는 삼촌과도 같았던 당신이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평생을 위선과 거짓으로 버텨온 최태석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박민주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김진우의 신호를 받은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보안요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고은비를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장 최태석과 박민준에게로 향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서연은 그들이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한 달간의 길고 외로웠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태석과 박민준이 보안요원들에게 끌려나가자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남은 임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회장의 자리에 선 강서연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JS그룹의 절대군주, 바로 그 자체였다. 강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회의를 재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늘 이 시간부로 JS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룹 내에 존재하는 모든 비리와 부정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어떠한 성역도 없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태석의 네트워크에 알게 모르게 발을 담그고 있던 이들이었다. 강서연은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말을 이었다. 자진하여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이에게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최태석 이사보다 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날 이후 JS그룹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최태석 네트워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했다. 주범들이 체포되자 겁에 질린 공모자들이 앞다투어 검찰에 자수하고 내부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JS그룹의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회사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강서연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동시에 그녀는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다. 부패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고 조치되었고 그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즉각 제기되었다. 최태석과 박민주는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강서연의 개혁은 단순한 처벌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를 치유하는 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용기를 내주었던 이은지를 비롯한 내부 고발자들을 회장실로 불렀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JS그룹의 미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파격적인 승진과 보상을 약속했다. 텅 비어버린 마케팅팀의 새로운 팀장으로는 이은지가 임명되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장의 직속으로 운영되는 익명의 내부 고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는 규정을 법제화했다. 몇 주 후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강서연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방송 연설에 나섰다.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평범한 사무실을 배경으로 선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JS그룹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고은비라는 이름의 청소부로 여러분과 함께 이 건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모든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높은 곳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동료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 부당함에 맞서고 싶은 작은 용기,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동시에 저는 차가운 무관심과 비겁한 침묵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 JS 그룹에서는 다시는 힘없는 약자라는 이유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직이나 직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부터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JS그룹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이제 복도에서 마주치는 청소부와 경비원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이은지가 이끄는 마케팅팀은 이전의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활기찬 팀으로 거듭났다. 회사의 모든 정책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직원들의 복지는 대폭 개선되었다. 회사는 잃어버렸던 건강과 신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강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위기를 극복한 JS그룹의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아 있었다. 김진우 실장이 들어와 결제 서류를 내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처럼 굳건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깊은 동지애가 더해져 있었다. 김진우가 나간 후 강서연은 잠시 회사를 둘러보기 위해 집무실을 나섰다. 반짝이는 복도를 걷던 그녀의 눈에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나이든 청소부가 들어왔다. 강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아주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일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청소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회장이라는 사실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강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고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회사는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주인입니다. 강서연은 다시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가장 높은 왕좌에 앉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직접 내려가 성의 기반이 튼튼하고 깨끗한지 살피는 것임을. 그녀는 불과 칼이 아닌 용기와 지혜, 그리고 낡은 빗자루 하나로 자신의 왕국을 정화했다. JS그룹의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